안녕하세요. 터틀경제TV입니다. 여기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 보이시나요?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여기다가 하역을 해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어쩌지 못하고 바다 위에 표류해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물류대란입니다. 이 물류대란은 코로나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사업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회사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전 세계적으로 제품 생산이 멈추게 되면서 다수의 실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제품 생산의 감소와 사람들의 구매력 상실 때문에 제조사와 운송사는 소비의 큰 감소를 예상하게 됐어요. 미국의 상태는 이런 흐름이었고, 물류 대란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상황도 같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PPE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나 가운 같은 보호장구를 의미하는데 이들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해서 수출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마스크 수입 의존도를 나타낸 표인데요. 2020년의 마스크 수입국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9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중국이 이런 의료용 장비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게 됨에 따라서 중국의 선적 컨테이너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중국의 상황이고 다시 미국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수요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외식과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을 뿐 대신에 가구나 전자기기, 주방용품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게 되었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미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락다운이 소비하는 데 큰 불편함을 줄 요소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 트렌드에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수익 그래프인데요. 이미 예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코로나가 발발한 20년 이후에는 그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분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57%나 더 많은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된 경기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바이든의 정책 중 하나인 레스큐 플랜으로 2,400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국민들에게 소비를 장려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미국의 항구를 물품들이 급속도로 장악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선박들이 너무 한 번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LA와 롱비치 항구에는 한 번에 100대나 되는 선박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껴 있습니다. 좀 전에 중국이 의료용품을 전 세계로 엄청나게 수출하게 되면서 선박 컨테이너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었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상하이에서 LA까지 운송 비용이 거의 10배가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박 컨테이너가 부족하니까 선박 컨테이너를 더 만들면 되는 문제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회사가 여기 보시면은 거의 상위 3개, 4개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CIMC, 동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중국 기업이 타 기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생산량 담합으로 공급량을 고이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을 항구에 푼다고 해도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팬데믹 이전부터 트럭 운전수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업무 환경도 좋지 않았어가지고 이 트럭 운전사들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도 새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계속 노동력은 부족하고 공급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그 물품이 필수로 들어가는 다른 상품들도 연쇄적으로 공급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제조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컴퓨터 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컴퓨터도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과 소비자는 공급 부족에 대응해서 물건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주문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특히 이번 연말에 심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비 변화가 물류 대란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이 사태의 촉매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태의 큰 뿌리는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공급 모델에 있다고 보고 있는 의견도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말에 토요타에서 만든 공급 모델인데 원자재나 부품들을 재고해서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공급 모델이 필요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계속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협력체와도 너무나 의존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모델 때문에 지금의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물류대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류대란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워싱턴 대학의 전문가 파너스 코블리스는 22년에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언제까지 안 좋을 순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물건들을 물류대란에 맞춰서 더 미리, 더 많이 사서 비축을 해왔다고 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기업들도 비축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더 살 수도 없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항구들, 가장 주요한 미국의 항구들이 24시간 가동체제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이 나라들이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을 취급하는 주요한 나라들이었는데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공장이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 공장들이 최근에 다시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것, 이 이유들로 22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대란이 낳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는 6.8%라고 해요. 이 수치가 31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합니다. 꽤 많이 심각한 상태죠. 보통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을 하면은 금리를 높이는데 21년이 끝날 때까지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연준 의장 파월은 처음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연도는 금리 동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예측한 표인데 9월만 하더라도 22년 말에는 3.7%, 23년 말에는 2.3%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수치를 상향 조정해서 22년에는 4.4%, 23년에는 2.7%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와튼스쿨의 엘 에리언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최악이었다 라고 하면서 연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이펙트라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봤던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긴 했어요. 베이스 이펙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베이스 이펙트라는 것은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물가가 바닥을 찍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경기 회복을 빨리 하면서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닥 대비 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서 체감상 물가 상승을 되게 크게 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베이스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때 이 물가 상승을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미적지근한 연준의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선이 바뀐 만큼 이제 21년도를 끝으로 제로금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줄이면서 테이퍼링의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 10월에 120빌리언 달러의 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11월에는 105빌리언 달러, 12월에는 90, 심지어 1월에는 더 줄여서 60빌리언 달러의 채권 매입을 하면서 테이퍼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클리의 경제학자 마이클 게이플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인덱스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3% 정도의 폭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점점 빨라지는 테이퍼링 속도와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중앙은행에서는 22년도에 0.75%로 금리 인상을 동의했습니다. 또한 연준에서는 23년에는 최소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24년도에는 최소 추가적으로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치는 2%라고 해요. 그래서 금리를 얼마나 언제까지 인상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2% 근처로 맞춰질 때까지 향후 2년간 금리 인상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